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막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 19일 만에 이뤄진 첫 회동인데 2차 추경과 북한의 ICBM 발사 등 민생과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외통위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우리 정부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용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는 지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이 여야와 재정당국 간의 입장 차이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재정당국이 이번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50조 추경 편성에 정부가 협조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지출 조정만으로 50조 추경은 불가능하다며 대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마주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 전망과 강한 야당을 앞세운 박홍근호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막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한 첫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선 이후 19일 만인데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으로서는 가장 늦은 만남입니다. 지난 16일 예정됐던 회동이 의제 조율 실패로 무산됐던 만큼 오늘 회동에 정해진 의제는 따로 없는데 회동에 앞서 윤 당선인은 민생과 안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마주하기까지 대선 이후 19일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양측은 당초 지난 16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의제 조율에 실패하면서 회동을 당일 전격 취소한 전례가 있어서인지 오늘 회동에 특별히 정해진 의제는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회동에 앞서 민생과 안보가 대주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면서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논의 등이 있을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지만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는 청와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된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은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자신의 임기까지는 국방부를 옮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지난 16일 불발된 회동은 독대였던 반면 오늘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한 만큼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한 협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오늘 어떤 합의를 이루기보다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실무진이 추가로 협의에 나서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구 권력 갈등의 핵심으로 꼽혀온 인사권 문제의 경우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이 사실상 새 정부로 넘어간 만큼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라고 일제히 비판했지만 정부는 실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논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북의 ICBM 시험 발사 재개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서 공식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따른 야당의 지적에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패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선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목표를 아직 달성을 못하고 있고 평화 프로세스 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기조는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에 있다며 5년간 향상시킨 국방력 강화로 이번 북한 미사일 대응이라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의 미사일 도발 배경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 기조에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제 타격, 정권을 잡으면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건치겠다. 이렇게 북한을 자극한 것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 내지 또 경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통일부는 이번 발사로 강대강 구도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하며 다음 달 김일성 주석 생일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북한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 준비라는 명분하에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에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4월 중으로 주요 계기에 추가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북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방위와 정보위도 잇따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경을 공식화한 데 이어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추경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50조 규모의 추경안을 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인데 재정당국은 추경 규모와 시기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경안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추경안 제출 시기 등을 놓고 여야와 재정당국의 입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50조 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제출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재정당국이 인수위 방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라는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라는 생각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러 사안에 대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윤 당선인이 요구하는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는 5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민주당은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자가 주장하는 50조 원 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합니다.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이죠. 그러면서 박원내 대표는 지출 구조 조정만 고집하다 추경 규모가 반토막 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인수위에서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신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추경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 이상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부총리의 반대에 여야 지도부 모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권고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경안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제출될 것으로 보이고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중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면서 실제 추경안 처리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누가 될지 관심이 높은데요.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는 국정을 빈틈없이 운영하고 경제 드림팀을 이끌 최적임자로 인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임대차 3법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빈틈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경제 원팀을 드림팀으로 만들 최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인선만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하마평엔 10여 명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데 방점은 경제 혹은 통합에 찍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경제를 강조해온 만큼 경제통 총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와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통합 차원의 후보군으론 호남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민주당 출신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김 대변인은 새 총리는 다음 달 초에 윤곽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회로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되면 최소 3주 정도가 걸릴 것이고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서 적어도 새 총리는 새 정부의 임기 시작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이런 가운데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 3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일이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국토교통부가 업무 보고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와 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양국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북 정책 조율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 대표단을 다음 달 미국에 파견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에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질서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도발도 이어지면서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새 정부의 외교 안보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속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기에 잇따른 북한 도발로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한중 관계와 관련해 반중국 포위동맹 참여나 사드 산불 정책 폐기 등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떤 강대국이든 그 제국을 꿈꾸고 뭔가 이런 야망이 있는 강대국이 포위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중국을 포위하는 이런 어떤 그 정책에 별다른 어떤 걸림돌 없이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에게 안보의 부담이. 또 대북 군사 전략의 경우 대량 파괴와 정밀 타격에 많은 자산을 투입했던 과거 공격 우위 전략과 달리 이제는 방어 우위를 지향하는 새로운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었듯 전략동맹 강화가 한국의 국익 실현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편성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한국도 한국의 물질적인 조건,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안보, 이념적인 조건, 또 한미동맹으로 묶여있는 부분을 어떻게 한국 나름대로 각각을 조합을 만드느냐 하는. 초당적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국제 정세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면 대미 특사단, 앞으로 야당이 될 정치적 반대자 쪽도 포함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한일 관계에 관련해 전문가들은 위안부 징용 피해자 단체와 소통폭을 확대하고 일본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원내 민생 부대표엔 이동주, 양경숙 의원이, 소통 부대표엔 이정문, 이장섭, 강민정 의원이 선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생 과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민생 부대표를 2명 배치했고 당내 화합과 국민 통합에 주력하기 위해 소통에 3명의 부대표를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새 정부 출범부터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선 후보는 무조건 감싸면서 윤 당선인을 몸통으로 지목하는 억지를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주류로 등극한 이 전 후보를 지키기 위해 국회 권력을 오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오늘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가 소신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소신은 선거용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13개 광역시도 의회에서만큼은 2인 선거구 쪼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지방선거 선거구조 개편과 관련해 표를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표의 등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3월 국회를 빈손으로 끝낼 수는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만남이 성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과 당선인 간 지금 6시간 넘었으니까 만찬 회동이 아마 이제 이 시각 진행 중일 텐데 한 번 회동이 이제 계획이 됐다가 이제 취소되기도 했었는데 전격 회동이 열리게 된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모두 다 이 갈등 국면에 대한 부담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보통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한 10일 이내에 회동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연이 됐고 또 여기에 갈등 국면까지 접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 좀 그런 국면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윤 당선인도 여기에 대한 부담은 계속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북한의 ICBM 발사가 있었고 그동안 또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대립했던 부분이 감사원 인사권 문제였습니다. 이 두 자리였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사실상 지난주에 새 정부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감사원 인사권 문제가 정리가 되면서 실타래가 풀렸고 이제 바로 회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당초 이제 그 회동은 오찬 회동으로 되지 않겠느냐 관측이 있었는데 만찬 회동입니다. 이 오찬에서 만찬으로의 이동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돼서 이제 월요일 오늘이거든요. 오늘 네. 이제 만찬 회동이 된 건데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오후 일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또 그 당선인과 대통령 모두 의제 없이 이제 편하게 격의 없이 대화하겠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후 좀 시간에 매여 있는 오찬 회동보다는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만찬 회동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그래서 보이고요. 뭐 반주 얘기도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야 좀 편하게 이야기가 되니까. 네. 근데 여기에 그냥 덕담만 나눌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게 그 유영민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함께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그 대통령과 당선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이제 비서실장들이 여기에 대한 조율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합의문 정도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당선인이 오늘 회동에 대해서 특별히 의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안보와 민생 문제가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풀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네, 당선인 말처럼 이제 민생과 안보 얘기가 좀 줄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무엇
무엇보다도 이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가장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추경 50조거든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네. 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좀 반대는 없는데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좀 힘들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당선인의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김은혜 당선인의 브리핑을 보면 당선인 대변인의 이제 브리핑을 보면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지만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해배상은 청와대의 거국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는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또 이제 최근 북한의 움직임, 또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외교 안보 현안들이 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데 윤 당선인이 이 추진해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또 MB 사면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 아마 뭐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그 사안들에 대해서 합의문 같은 형식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까? 합의문이 나온다면 이제 북한 문제, ICBM 발사라든지 핵 실험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이 안보 공백이 없어야 된다. 그래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또 여기에 이제 소상공인 문제에 함께 대처해야 된다. 뭐 요 정도 수준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앞에 말씀드린 이제 집무실 문제라든지 추경 50조 원 문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좀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들이 이 신구 세력의 갈등으로까지 비춰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의문까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과 당선인 측에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 정도의 입장문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회동이 단순한 회동이 아니라 또 그 의미 부여가 되고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이는 건 아무튼 이제 여소야대 이제 국면으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 회동이 좋은 분위기로 결실을 맺게 된다면 앞으로 협치 가능성도 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구 정부의 갈등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회동을 통해서 이제 국민 통합으로 함께 가는 이제 반전을 이룰 수 있을 거란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회동이 맞습니다. 네.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번 회동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도 보이고요. 지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인 경우에는 8차례나 만났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회동이 좀 잘 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는데 만일 이제 덕담만 주고받고 양측의 이견만 확인했다고 한다면 이 신구 정부의 갈등 협치는 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이거든요. 근데 무소속 의원들 그리고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의원들까지 하면 거의 그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다고 보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한 110석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초반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협치가 필요한데 네. 그 협치의 출발점 이 협치의 출발점이 오늘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당선 회동에 달려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YS와 DJ가 8차례나 만났군요. 네. 앞으로 뭐 취임 전까지 그러면 몇 차례 더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네요. 오늘 회동이 잘만 된다면 아무래도 윤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대통령에게 좀 그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DJ나 YS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그 회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8차례 선거 후 이틀 만에. 네. 그래서 한 8차례 이상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동이 잘 된다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회동이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회담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2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역대 가장 늦은 만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전인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9일 만에 성사된 만남인데요.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 끝에 어렵게 돌파구가 마련된 만큼 이번 회동을 계기로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만남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회동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구 권력 사이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의 회동은 늦어도 열흘 안에 이뤄졌습니다. 먼저 14대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만남은 12월 18일 대선이 치러진 뒤 사흘 만에 이뤄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영삼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제시했던 주요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노태우 대통령도 차질 없는 정권 이양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5대 대선에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이 대선 이틀 뒤인 12월 20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약 1시간 동안 오찬을 겸해 이야기를 나눴고 회동 이후 양측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비롯한 6개 사항에 대한 합의문을 전격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6대 대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인의 만남은 대선 나흘 만이었는데요. 첫 회동 이후 부부 동반 만찬도 함께했고 두 사람은 당시 최대 국정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단독 회동으로 이뤄졌던 이전과 달리 배석자가 등장한 건 17대 대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동이었습니다. 9일 만에 이뤄진 회동은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천호선 대변인, 당선인 측에서 임태희 비서실장과 주호영 대변인이 배석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도 18대 대선 이후 9일 만에 만났습니다. 이때는 오찬이나 만찬이 아닌 50분간의 짧은 차담이었다고 하고요. 이어 지난 19대 대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별도의 회동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많았다고 하죠. 만찬 메뉴와 깍듯한 예우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늘 만남에선 과연 어떤 모습이 화제를 모으게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공개 저격의 후폭풍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민을 볼모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공개 저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3일 동안 9차례에 걸쳐서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또 같은 당의 김혜지 의원이 오늘 전장현의 시위 현장을 방문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며 무릎 꿇고 사과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선량한 시민들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것이 용납되면 사회는 합리적인 논의와 대화가 아닌 비정상적인 경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시위 방식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전장현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김예지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평가할 일도 없습니다. 이 대표가 연일 전장현과 대립각을 세우자 민주당은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 퇴행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호소하는지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이동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전장현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놓고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하루빨리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꼭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담보로 해야 했느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전장현의 주장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수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위의 적법성도 중요하겠지만 시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견례를 넘어서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이번 만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구 권력의 지각 회동이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양측이 이제 풀어야 할 현안도 그만큼 이제 많이 산적해 보입니다. 추경, 안보, 또 민생으로 대화를 이제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그 덕담을 주고받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어떤 결과물을 낼 회동이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꼭 결실을 맺어야 할 그 1순위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대선 이후에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빠르게 회동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그 부분이 늦게라도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서로 좀 이견을 내보이면서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기싸움식으로 진행된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동을 통해서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제1공약으로 볼 수 있는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발전된 합의를 좀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요. 무엇보다도 민생과 안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기에 아무래도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켜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민생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동시에 차질 없이 국정을 인수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회동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네, 또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경제통과 통합형의 교집합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소야대를 의식한 검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새 정부의 첫 인사가 이제 국무총리 지명으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사실 그 국무총리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맞지만요. 첫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회에 인준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새 정부의 출범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는 무난한 인사를 좀 추천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대선 결과 이후에 협치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그 총리는 조금 통합형에 좀 방점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첫 기틀을 잘 놓아야 되고 지금 인수위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바로 착수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총리 이번에 지명이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전장연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논란이 이제 커지자 같은 당의 김혜지 의원이 사과에 나섰고 또 인수위도 내일 시위 현장을 찾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당의 여론은 어떤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 많이 더 보장이 되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사회에 환기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적인 권리로 또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관심도 많이 가지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자신들의 자유를 집회와 시위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모든 헌법상 자유가 모두에게 무한정으로 허락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유가 또 다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이익 형량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전장년의 시위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또 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위였기 때문에 또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으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장년의 주장은 다 옳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느냐, 그런 표현 방식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이 좀 더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전달 방식을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신구 권력의 만남으로 협치의 전기를 맞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국회 방송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자주 부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첫 만남이 드디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전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시각 한창 이제 만찬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회동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올라온 사진을 잠깐 보긴 했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마 검찰총장으로 임명장을 줄 때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처음 만나는 거라서 네. 뭐 지금 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각을 세우기보다는 좀 편안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실 것 같고요. 예전에도 과거의 예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갈 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안보 상황, 아무리 주변에 전문가가 많더라도 대통령만 알 수 있는 특히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말씀 많이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뭐 이재호 전 의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인수위했던 분들이 지금 최근에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여러 가지 좀 뭐 서운하거나 어려웠던 점들도 좀 풀려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주변에서는 참모들은 굉장히 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대립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최고 네. 리더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또 풀려가는 게 또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동이 좀 성사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 가져보고요. 당초 독대 오찬에서 2+2 만찬 회동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철이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좀 많이 배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배석을 합니다. 저쪽은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뭐 2+2가 양쪽의 비서실장이 급을 맞춘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청와대에서도 당선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배석자도 비서실장께서 직접 배석을 하시는 거고, 물론 아마 이 관련되어서 의제라기보다 여러 가지 내용을 조율했던 것은 이철희 수석이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최고 참모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함께 배석하는 게 더 뭐 위상도 높이고, 네. 그리고 차후에 여기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집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비서실장께서 또 이렇게 수석이나 각급 수석들한테 좀 지시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데요. 네, 독대에서 2+2로 바뀐 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독대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배석자 있게 시작은 하되 회동을 하시더라도 네. 자연스럽게 뭐 독대 자리로 갈 수도 있고, 또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은 DJYS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뭐 네, 8번 만났다고 당선자와 하더라고요. 현 대통령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후에는 또 아예 독대 자리로 마련될 수도 있고, 오늘은 뭐 여러 개 상견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리고 그동안 쌓여 있는 의제들이 좀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배석자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배경에 아무래도 양측의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을 것 같고요. 또 감사원이 사실상 당선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감사위원 임명 문제가 교통정리가 된 것도 회동 성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3번이나 언제든지 뭐 그렇게도 표현하셨죠. 청와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3번이나 이 만남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져왔는데 저는 최근에 아마 그 당선인 측에서 그 오늘도 뭐 리얼미터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그 국정수행을 잘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당선인이 50% 미만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국민적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 뭐 이 자리를 더 갈구했던 것은 당선인 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감사원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인수위 보고받는 과정에서 뭐 공식 의견이라기보다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이번 만남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분석하고 좀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게 보는 기자의 해석도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명백하게 임기는 5월 10일까지고 그에 따른 인사권은 정해져 있는 것이 법이니까요. 네네. 오늘 그 예상되는 이제 의제가 이제 추경, 또 북한 문제, 민생,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그리고 MB 사면도 이제 언급되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관측이 나오는데 양쪽에 좀 입장 차이가 이제 컸던 그런 현안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좀 덕담 수준에서 정말 그 말씀하신 추후에 또 그런 논의를 깊게 들어가더라도 오늘은 좀 분위기 좋게 그런 회동선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1차부터 협치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어떤 결과물들이 굵직하게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회동을 보는 자체의 성격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영수회담이거나 그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현 대통령이 이제 새로 당선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그동안 5년 동안의 국정에 대한 조언도 하고 이런 문제,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좀 공유도 하는 차원이어서 무슨 결과물을 낸다 이런 게 조금 저는 좀 어색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는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당선인께서 50조 추경을 제일 먼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면 뭐 함께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또 이런 문제들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국회란 공간에서 추경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좀 연결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좀 우선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당연히 이제 북한이 지금 최근에 대륙간 탄도탄을 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아주 고급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함께 좀 말씀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좀 심각성에 대해서 의견을 자연스럽게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뭐 다른 문제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선인이 용산으로 가는 것은 명확하게 자기 의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라 생각됩니다. 네, 이번엔 당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원내 지휘복을 접으면서 원내 사령부가 친 이재명계로 재편이 됐는데 사실 의원께서도 친 이재명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당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제 저는 정치권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게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의 시대에서는 이 무슨 뭐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슨 계보 이런 것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 당도 다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무슨 계보 이런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좀 가까이 있다. 그다음에 그런 의견 그룹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한 표현이라서 뭐 친 이재명계, 친 누구계 이런 것은 좀 정확하지 않고요. 제가 물론 저 경선 때라든지 이럴 때 지금 이재명 전 후보를 열심히 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이미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출마할 거다라는 예상은 한 1, 2년부터 있었어요. 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럴 정도로 뭐 원내에 여러 가지 요직을 하면서 협상력도 갖추신 분이어서 그런 어떤 계보적인 성격으로 이 문제를 나눌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제가 정확하게 다 보진 못했는데 원내 부대표단이나 원내 대표단의 여러 가지 직책들을 보니까 뭐 특별히 어떤
뭐 여러 가지 계파 뭐 이런 데에 국한되어 있는 인사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 경선 때라든지 이럴 때 특별히 어떤 그 정치적인 데 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원내 수석이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면이 좀 생각되어지고 오영환 대변인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언론 분류상으로 따지자면은 이낙연 의원님과 가깝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여러 가지를 안배하는 인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전 후보 등판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네. 뭐 저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일정 정도 여러 가지 자기 뭐 역할들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간접적인 역할이든 여러 가지 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또 지방선거가 대통령 취임 후에 바로 뭐 벌어지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손 놓고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등판론을 먼저 꺼내는 것은 조금 너무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5월 10일부터 등판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하게 빠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아마 여러 가지 좀 선거에 후유증도 있으시니까 뭐 심신이 지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 추스리고 난 후에 좀 나올 얘기 같습니다. 8월쯤에는 가능할까요? 8월. 다들 이제 전당대회 때문에 이런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에 낙선하고 나서 당 대표로 나가셨던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는 꽤 그 선거로부터 굉장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 대통령 선거로부터 3개월 지나서 당 대표로 나간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앞으로 만약에 다음 선거를 준비하신다면 5년의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런 점들도 좀 감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이제 강한 야당을 이제 표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수완박,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큰 과제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마무리하자는 그 당내 목소리가 뭐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그 앞으로 그 좀 인사 아니면 이제 그 정책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수처 할 때부터도 공수처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외국처럼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에는 다 찬성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이 문제를 완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과거부터 해왔던 거죠. 저는 지금 또 그리고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다는 게 마치 문재인 정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만 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고 한다, 이런 비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야당이 되었고 이런 입장에서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대원칙, 그리고 너무 우리 검찰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러분께서 다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를 통해서 일정 부분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도 아직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당선인은 오히려 과거의 검찰처럼 돌아가자, 뭐 예산권도 분리하고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자, 뭐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과도한 검찰권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일정 정도 좀 매듭을 좀 지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가 뭐 바로 다음 달이냐 아니면 5월이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원내 지도부의 전략과 관계된 문제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이 문제를 완결지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서울시장의 송영길 전 대표, 경기지사의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경기, 김포, 의리시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몸을 또 담으신 적이 있잖아요. 좀 남다르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선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쉬운 선거가 아니어서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뒤졌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아성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게 굉장한 정치적 의미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이기면 이긴다고 아마 판단하실 거예요.
서울은 이미 오세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도 여러 가지 공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모든 자원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한 가능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다 나오는 것이 당의 이 어려움을 뚫어내는데 좀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주민 의원은 송영길 대표가 오면 붙어주겠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인터뷰한 것도 봤는데 박주민 의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원 임종석 실장이 있다면 임종석 실장 까지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차원에서 뭔가 붐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는 지금 저희 당의 3분의 국회의원님께서 출사표를 내셨고 네.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가능한 후보군인데요. 예전처럼 과거로에 낙점한다, 이게 전략 공천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미 저희 당의 3분의 국회의원께서 네.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4분이 한번 제대로 된 경쟁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어려운 지방선 국면도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좀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그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역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역시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신 것 같은데요. 초선 같지 않아요. 초선은 초선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초선 같지 않나요? 이렇게 달변가시기도 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또 질문을 주셨네요. 자주 나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앵커로서 개인적인 사견은 또 그렇지만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으신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향후 의정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기가 지금 변화되는 정권 교체 국면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수석실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는 한번 좀 완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제를 취하면서도 대통령제에서는 엽관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임기제를 통해서 임기를 보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 주요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인사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국민적 합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을 좀 빚고 있거든요. 최근에 인수위에서는 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 보고 다 떠나라. 하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이번 정부가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는 안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좀 고민이 있었고 좀 법안을 좀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대통령 선거를 임박해서 했었으면 오히려 정치적인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조금 조심했었는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 구민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해결해 나가는데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기 김포을 광역교통망이 이제 우선 과제군요. 예, 지역에서는 인구가 벌써 막 팽창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직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대통령 당선인 간 청와대 회동 소식 그리고 민주당 내 원내 지도부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일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